안녕하세요. 저는 경악할 만한 일을 겪은 윤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된 평생 흙 만지고 반찬 만들며 산 평범한 시골 아줌마예요.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죠. 그 아들이 결혼하던 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를 데리고 손주 둘을 얻고 세상 부러울 것 없다 싶던 그 무렵부터 우리 집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더랍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 잘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65 생일 아침, 우편함 앞에서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던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상에 저처럼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어머님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정우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12살에 아빠를 잃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손부터 잡고 "엄마 오늘 힘들었어?" 그 한마디부터 묻던 아이였죠.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중학교 때부터 가죽이며 나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곤 했어요. 제 생일이면 꼭 본인이 손수 만든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가죽지갑, 나무로 깎은 수저통, 손뜨개 목도리, 횟수로 따져보니 23번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엄마 비싼 거 못 사드려서 미안해요." "얘는 비싼 게 뭐가 중요하니? 네 손으로 만들어준 게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거다."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착하게 자란 아들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이야. 나하고는 다르게 강단 있고 실행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며느리 될 아이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정우 씨 잘 챙기고 어머님께도 친딸처럼 살갑게 다가갈게요." 어찌나 살가운지요. 그 또랑또랑한 눈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저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저는 결혼 선물로 서울 시내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서 신혼집으로 내어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일부 정리해서 마련한 거였어요. 그런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그대로 뒀죠. 옆 동네 어떤 할머니가 아들 결혼시킬 때 집을 떡하니 아들 명의로 해줬다가 아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고는 아파트를 홀라당 팔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섣불리 명의 이전까진 좀 꺼려지더라고요. "정우야, 이 집은 일단 엄마 명의로 두마. 너희 살다가 나중에 손주 생기면 그때 옮겨주든지 하자꾸나." "엄마 마음대로 해. 어차피 엄마 돈인데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솔직히 난 그거 받는 것보다는 그걸로 엄마가 노후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 제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시골 땅은 다 어머님 명의예요?" 그렇지. 우리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일군 땅이라." "어머님 혼자 다 관리하시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으세요? 혹시라도 세금이 너무 많으면 정우 씨하고 나눠서 관리하세요. 세금도 무시 못하거든요." 전 그냥 웃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혼할 사람 입장에서 시댁재산 관심 가질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겼죠.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 팔을 잡는 거예요. "지영아, 그런 얘긴 천천히 하자." "왜? 난 어머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지." 며느리가 토라진 듯 입을 삐죽이는데 그 표정이 어딘가 차갑더군요.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죠. 결혼식 날에도 며느리는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요. "어머님, 며느리 드린 거 후회는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할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칠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이나 잘 부탁해."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며느리가 다시 제게 인사를 하러 왔더군요. 어머님, 정우 씨가 워낙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잖아요. 제가 내주 잘해서 승진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 볼게요. 아유, 지금도 나쁘진 않지. 솔직히 회사는 작아도 워낙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는 회사니까 뭐 작아도 좋은 회사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욕심내지 마. 며느리가 또 그 환한 웃음을 짓는데 그 미소 끝에서 살짝 비치는 게 있었어요. 뭐라 설명할 순 없는데 사람이 너무 활짝 웃으면 가끔 눈은 안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단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일이었어요.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며느리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고마워서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죠. 아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는구나. 우리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너 얼마나 예뻐하셨을지 몰라. 그럼 어머님 혼자 시골에서 농지도 다 일구시고 반찬 가게도 운영하시고 정우 씨까지 키우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영감님 가시고 정우 하나 보고 살았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어머님 같은 분 처음 봬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안방 장롱을 한번 흘끔 보더군요. 우리 집 살림 다 들어있는 그 자개 장롱을요. 시선이 닿는 게 보석 보는 사람 눈빛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자개장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며느리가 또 그 환한 웃음을 짓더군요. 어머님, 이 장롱 진짜 오래되어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다음에 정우 씨한테 어머님 짐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리러 오자고 할게요. 에이, 짐 정리는 무슨, 해도 내가 하면 되지. 왜 너희한테 시켜먹겠어? 내가 하고 말지. 전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2년 차에 손녀 다은이가 태어났어요. 4년 차에는 손자 수민이까지. 저는 너무 좋아서 시골집에서 서울 가는 기차표를 한 달에 2~3번씩은 끊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려고 할 때마다 아들 집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다은이가 어제부터 열이 나서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수민이가 요즘 낯가려서 자꾸 울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정우 씨가 출장 가서요. 정우 씨 있을 때 오세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가 애 보느라 힘드니까. 그런데 영상통화를 걸어도 매번 지금 자요, 지금 밥 먹어요 하며 끊는 거예요. 그러다 명절에 시골에 내려온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우리 다은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직접 키우려고요. 요즘 어린이집 사고 많잖아요. 아이, 그래도 또래들이랑 어울려야 사회성도 늘고 그런데. 어머님, 사회성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정서가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한순간 차갑게 식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그냥 지영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두자. 그래, 그래라. 너희 부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전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잡혀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들은 점점 변해갔어요. 전화하면 말이 어눌하고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 통화 끝에 우리 아들이 머뭇거리며 그러더군요. 엄마, 왜 우리 아들? 엄마,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우야?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 아니, 그냥 요즘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영이가 그러는데 내가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우리가 이 모양이래. 너 9년째 잘 다니고 있는 회사야. 너 진급도 했잖니. 그게 왜 못난 거야?
친구들은 다 강남에서 사는데 우리만 변두리에서 사니까. 정우야, 넌 강남에서 굳이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잖아. 집도 돈만 비싸고 좁아 터졌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도 안 따졌는데. 그러더니 아들이 길게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 일이 많아서 그래. 정우야, 너 좀 쉬어라. 내가 며느리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 안 돼, 엄마. 절대 그러지 마. 지영이가 알면 큰일 나. 큰일이 난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한다고 며느리가 살림 손 놓고 그러는 정도라면 모를까. 큰일이 난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죠.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걸 그저 부부 사이 다툼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미라는 게 또 그래요. 자식이 부부 일에 끼지 말라고 하면 또 못 끼는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아들이 회사에서 일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명절에 내려온 정우 얼굴이 헬쑥하다 못해 광대뼈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 보드랍던 아들 얼굴이 까칠하니 노인 같았죠. 제가 놀라서 손을 잡으니 그 손까지 거칠어져 있더군요. 예, 정우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 옆에서 며느리가 얼른 가로채는 거예요. 어머님, 정우 씨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야근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야근을 얼마나 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됐어? 너 회사에서 말해서 좀 쉬어라.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날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먼저 잠든 뒤에 우리 아들이 제 옆에 와서 가만히 앉더군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큰 손으로 제 손등을 살며시 잡는 거예요. 엄마, 그래, 너 혹시 힘든 일 있니? 아니, 그냥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다. 아들이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시려서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때 직감했죠. 그럼에도 아무 말 못했죠. 자식이 결혼해서 따로 살림 차리면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가 어미가 끼어들어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제 65 생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편함 앞을 들락거렸습니다. 아들은 매년 제 생일에 일주일 전쯤 미리 손수 만든 물건을 붙여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까지 우편함이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아들이 까먹을 리 없는데. 정오가 다 되어서야 아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우야, 아들, 엄마 생일인데 어디야? 미안해 엄마, 못 갈 것 같아. 선물도 못 보냈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목소리였어요. 왜? 아들 무슨 일 있냐? 아프냐? 아니야.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빽하고 들리는 거예요. 끊으라고 빨리 끊어! 엄마 나 끊어야 해. 잠깐 정우야, 잠깐만!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기를 빼앗았는지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정우 씨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잠깐, 아들 좀 다시. 어머님, 다음에 통화해요. 정우 씨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는 거예요. 평생 어미로 살면서 자식한테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벌써 손주들과 아들을 못 본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더 애가 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찬을 한 보따리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시래기국, 콩자반, 멸치볶음. 한 보따리 가득 싸들고 막차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닐 거다. 아무 일도 아닐 거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어미의 직감이라는 게 또 무서운 거죠.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보조키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먹는 거예요. 보조키를 꽂아도 안 들어가요. 누가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 끼운 모양이었어요. 전 그제야 떠올랐어요. 작년 가을쯤 며느리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어머님, 우리 아파트 도어락이 자꾸 먹통이 돼서요. 정우 씨가 바꿔야 한다는데 어머님 명의집이라 어머님께 여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라. 너희 사는 집인데 너희 편한 대로 바꿔라. 감사해요, 어머님. 새 비밀번호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때 그 며느리가 이렇게 야무지게 미소 짓던 게 다 까닭이 있었던 거죠. 새 비밀번호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고요. 보조키도 슬그머니 못쓰게 만들어둔 거였어요. 시어미인 저를 그 집안에서 영영 못 들어오게 막아두려고 1년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한참 만에 며느리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나다, 시어머니. 순간 인터폰 너머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반찬 좀 들고 왔다. 문 좀 열어라. 어머님, 정우씨 자고 있어요. 나중에 깨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 좀 가세요. 목소리가 평소 그 살갑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거칠고 빨갛게 날이 선 목소리였죠. 반찬만 두고 갈게. 문 좀 열어다오. 지금은 못 열어드려요. 썩 꺼지세요. 뚝, 인터폰이 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썩 꺼지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는 시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때였어요. 문틈으로 시큼한 냄새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한 달은 방치한 것 같은 그런 시큼한 악취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어린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녀 다은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평생을 자식 키운 어미가 그 소리를 못 알아보겠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왔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허둥지둥하다가 문 손잡이에 붙어있던 출장 열쇠공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폰을 열어 불렀죠. 1시간쯤 지나서 열쇠공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도어락을 보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할머님, 이거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따드리면 제가 큰일 나요. 이 집 4명이에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 테니까 좀 따주세요. 안에서 우리 손주가 울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사실 연락이 너무 뜸해지는 아들 때문에 이걸 주고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열쇠공 아저씨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 제가 도어락 따드리는데 책임은 할머님이 주셔야 해요. 내가 지죠. 내 집인데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져요. 도어락이 따지고 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큼한 악취가 한꺼번에 제 얼굴로 확 끼쳐오는데 전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어요. 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데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곳곳에 허리만큼 쌓인 쓰레기 더미, 음식물이 굳어붙은 배달 용기, 곰팡이가 핀 빵봉지, 명품 쇼핑백, 빈 와인병들. 그 사이로 좁다란 통로 하나가 거실까지 나 있었어요. 거실 한복판 소파에 며느리가 누워있더군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떡이 진 채로 치킨을 뜯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엔 짜장면 그릇, 탕수육 접시, 콜라 페트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며느리는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결혼식 날보다 한 사이즈는 커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절 보더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왔어요?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너 지금... 저는 며느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옆 쓰레기 더미 사이에 무언가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천천히 다가가서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우리 손녀 다은이와 손자 수민이가 있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머리는 떡이 진 채로 갈비뼈가 다 드러나도록 야윈 몸으로 두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다은이 손엔 며칠 묵은 누룽지 한 조각이 들려있고 수민이는 그걸 빨아먹고 있었죠. 할머니? 다은이가 절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다은아, 우리 다은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아이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요. 6살짜리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수민이는 너무 야위어서 안고 있는데 뼈가 만져졌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새끼야.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가 왔어. 저는 손녀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도대체 이 작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무슨 짓이라니. 그건 오해예요. 애들이 편식이 심해서. 그만! 변명할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이 모습만 봐도 누가 잘못된 거지 명명백백한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당당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했어요. 119와 112에 모두 신고했죠. 며느린 그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그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네 머리채를 잡을 거다. 며느리가 흠칫 물러서더군요. 평생 살갑게만 굴어왔던 시어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겠죠. 10분쯤 지나서 119 구급대가 먼저 왔어요. 구급대원이 손녀와 손자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보호자분, 이 아이들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해요. 같이 동행하실 거죠? 네, 제가 갈게요. 제가 할머니예요. 뒤이어 112 경찰도 도착했어요. 경찰관 두 분이 거실 상황을 둘러보더니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중 한 분이 차분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신고자 진술과 현장 상황을 보아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됩니다. 어머님은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 무단침입 당했어요. 저 시어머니가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경찰 아저씨, 이 집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집이 틀림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외치자 이 집은 시어머님 명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학대 정황이 명확하니까 일단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는데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어머님 전 잘못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니년이 무슨 염치로 애들 얘기를 입에 담아? 저는 손녀와 손자를 구급대원 손에 안겨드리고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한참 가더니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엄마다. 너 지금 어디냐? 엄마? 엄마가 왜 한밤중인데? 정우야, 집에 일이 났다. 일 끝나는 대로 집으로 와라. 너희 아파트 말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라. 엄마 무슨 일이야? 다은이가? 수민이가? 애들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천천히 와라. 운전 조심하고. 전화를 끊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들이닥쳤어요. 그 큰 키에 살이라곤 없이 광대뼈만 튀어나오고 피골이 상접했더군요. 게다가 피곤한 건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어딨어? 정우야. 아들이 절 보더니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평생 어미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그 아이가 응급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들, 우리 정우야.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응급실 환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두 모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아들을 그 새벽까지 길거리에 내몰았는지 그땐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살아있어서,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어서 그게 그저 고마웠을 뿐이죠.
의사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보호자분, 이 아이들 상태가 심각합니다. 만성 영양실조에 비타민 결핍, 위생관리 부재로 인한 피부질환까지 발달지연 의심 소견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하루 이틀 굶었다고 이렇게 되진 않죠? 의사 선생님이 한참 진료를 보더니 차분히 말씀하시더군요. 네, 꾸준히 긴 시간 동안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의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세요. 다 신고하세요. 그년 감옥에 보내주세요. 선생님과 저는 다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사 앞에서 다은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선생님, 엄마는요 맨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우리는 누룽지만 먹으래요. 아빠 오면 아빠도 우리랑 같은 거 먹어요. 엄만 우리 보고 시끄러우니까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랬다고? 네. 손님 오시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래요. 안 그럼 혼나요. 전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옷장 안에 아이들을 가뒀다는 얘기였어요. 옆 진료실에서는 아들이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안 좋아 보여 제가 강제로 진료보게 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오시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환자분 체중이 49kg입니다. 키 178cm에 49kg이에요. 만성 수면 부족에 위장 출혈 흔적도 보이고 우울증도 중증이에요. 이대로 한두 달 더 두셨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선생님,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손을 잡고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새벽 며느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발악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데요. 애들을 사랑한다는 년이 애들한테 해놓은 꼬라지 좀 보세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조사받는 며느리 대신 병실에서 아들이 모든 걸 토해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이죠. 엄마, 지영이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부터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 아들? 당신 월급으로 무슨 강남 친구들한테 얼굴 들고 다니냐고. 다른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당신만 무능해? 그 말부터 시작이었어. 그래서 네가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지.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정우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너처럼 성실하게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왜 널 무시해? 나도 알고는 있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 꼼짝달싹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더 벌면 되겠다 싶었어. 회사 끝나면 저녁에 대리운전 뛰고 새벽엔 물류센터에 갔어. 주말엔 배달도 했고. 하루에 잠은 얼마나 잤니, 정우야? 3시간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년과 결혼한 기간 동안 잠을 3시간씩 자면서 과로를 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 돈은 다 어쨌니? 와이프한테 갖다 줬지. 다 갖다 줬어. 월 700만 원쯤 됐어. 지영이가 살림하니까 지영이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거든. 난 회사 매점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웠어. 점심값 아껴야 한다고 해서.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인 줄 알았어.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다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미안해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였더군요. 사람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결국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 우리 여린 아들이 그 5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들 걱정 마. 엄마가 다 정리할게. 너 괴롭히는 인간들은 엄마가 네 인생에서 완전히 없애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사별한 남편의 중마고인 정영상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사로 평생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죠. 통장 내역 다 빼서 들여다보는데 어찌나 처참한지요.
아이 명숙 씨, 이거 5년치 통장 내역 다 추적해봤어요. 정우가 와이프한테 넘긴 돈이 총 3억 8천만 원이요. 3억 8천이요? 명품 가방하고 옷이 1억, 피부 시술하고 성형이 4천, 강남 호텔 뷔페하고 오마카세 같은 외식비가 6천, 그리고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말씀하세요. 또 뭐가 있어요? 미상의 남자 명의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이 됐어요. 5년간 총 1억 5천만 원. 뭐라고요?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명숙 씨, 이거 그냥 며느리 잘못 들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번 돈을 며느리가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뒤 정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 남자 찾았어요. 누구예요? 누구길래? 며느리 고등학교 동기예요. 최성호라는 남잔데 결혼한 유부남이던데. 도박꾼이고 며느리하고 결혼 전부터 만나오던 사이라고 합디다. 남편은 투잡 쓰리잡 일본해놓고 신혼집에서 만나는 사진까지 다 확보했어. 아들 인생을 그 망할 년이 다 해먹었네요. 며느리 친정엄마 윤혜경 씨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하고 매주 통화하면서 엄마, 시어머니 노인네 곧 늙어 죽을 텐데 그때 그 집안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이런 통화를 하더군요. 클라우드에 다 백업되어 있는 걸 정우 도움으로 찾았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돌아가실 때 상속 관련해서 도움 주신 변호사였죠. 오 변호사님, 이 며느리 한 푼도 못 갖고 나가게 하실 수 있죠?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그게 제 전문입니다, 어머님. 저한테 다 맡기세요. 병실에 갔더니 아들이 또 한 가지 며느리의 구역질 나는 잘못을 토해냈어요. 그동안 차마 말 못했던 거라더군요. 엄마, 왜 아들? 그 와이프가 작년 겨울에 무슨 일 있었니? 내가 야간 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다은이가 옷장 안에 갇혀서 자고 있었어. 와이프는 친구들 불러서 거실에서 와인 마시고 있더라. 다은이가 시끄럽다고 옷장에 가뒀다는 거야. 내가 다은이 꺼내서 안으니까 다은이가 그러더라. 아빠 나 오줌 마려운데 못 나갔어 하면서 울더라고. 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어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엄마, 그때 내가 와이프한테 화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당신 힘들었구나 그랬어. 내가 미친놈이지. 내 새끼한테 그런 짓을 해놓은 사람한테 힘들었구나 그랬다고. 아들, 내가 다은이를, 수민이를 못 지켰어. 내 일만으로도 벅차서. 게다가 작년 가을엔 내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집에 모르는 사람 신발이 있더라고. 검은색 가죽 구두였어.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사촌 오빠가 잠깐 들렀다 갔다고 했거든. 근데 너무 수상해서 그때 영상하고 사진 몇 개 찍어놨었어. 사진 있냐? 응, 와이프가 모르게 찍어놓은 거 있긴 해.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정 형사님이 그 신발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이거 그 내연남 신발인 것 같은데 얼굴 사진도 있어? 아들이 그 남자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차고 갔다는 거예요? 정 형사님이 차마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저도 차마 아들 얼굴을 못 봤어요. 아들이 새벽에 일하러 다니는 동안, 우리 손주들이 옷장 안에 갇혀있는 동안 그년이 그 집에 다른 남자를 들였다는 얘기였어요. 아들 침대에 말이죠. 엄마, 정우야, 넌 잘못한 게 없다. 네 잘못 아니야. 엄마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더 애들을 챙겨야 했는데 애들은 대체 무슨 죄야? 아들,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지. 네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게 죄는 아니다, 정우야. 죄는 그 믿음을 짓밟은 그년이 지은 거지. 아들이 그제야 어깨를 들썩이며 길게 울더군요. 5년을 묵혀온 울음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다 갚아줄 거야. 우리 손주 새끼들 못 살게 한 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아줄 거야. 전 그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요. 평생 시어머니로 살면서 며느리한테 모진 말 한마디 안 했던 저인데 그년만은 끝까지 가야겠다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는 일단 풀려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참고인 조사였으니까요. 물론 곧 범인이 될 테지만 전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내가 그날 너무 놀라서 그랬다. 아들이랑 손주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화가 났어. 내가 미안하다. 일단 정우랑 애들은 시골로 데려가서 좀 돌볼 테니까 너도 친정에서 쉬고 있어라. 마음 좀 가라앉으면 다시 얘기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흐느끼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살림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우 씨도 너무 일이 많아서 도와주질 못해서. 제가 다 정리할게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 천천히 정리하자. 한 달쯤 친정에서 푹 쉬고 와라. 그동안 내가 청소업체 좀 부를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차가운 웃음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 한 것은 아들 통장과 인감을 모두 회수해서 제가 보관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아들이 뛰는 쓰리잡에서 부업만 다 시작한다고 연락드렸어요. 그 다음은 손주들 친권자 임시 변경 신청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년이 방심한 틈에 변호사님과 함께 아동학대 정식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혼 소송장도 미리 작성해뒀고요. 그리고 며느리 집안에 아들 허락을 받아 CCTV도 달아놨어요. 오 변호사님, 이거 다 합법인 거 맞죠? 네, 어머님. 본인 소유 주택 내 CCTV 설치는 합법입니다. 다만 며느님이 거주 중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하셨다는 정황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 두겠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며느리만 부르면 됐죠?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기는 차분히 하자. 집에 와서 짐 정리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어차피 너도 네 짐 정리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정우 씨도 와요? 아니, 정우는 시골집에 있다. 애들도 거기 있고 그냥 너랑 나랑만 봐.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갈게요. 전 그날 청소업체 인부 5분을 미리 불러뒀어요. 큰 마대자루 50개도 준비해뒀고요. 며느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인부들이 거실에 천장까지 쌓인 쓰레기를 한 자루씩 담아 현관 밖으로 내놓고 있었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비명을 지르더군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물건이에요. 네 물건? 어디 보자. 네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마대자루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곰팡이 핀 빵봉지네. 이거 찾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한 달 묵은 짜장면 그릇을 찾는 거야? 어머님, 아니면 네가 우리 손주들 옷장에 가둬놔서 오줌 싸게 만든 장롱 속 옷을 찾는 거야?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다 새파래졌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그랬어요. 우울증?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오마카세를 매주 먹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명품 가방을 한 달에 2개씩 사?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기는 치킨 뜯으면서 자기 새끼들 누룽지만 먹이냐? 어머님, 어디서 너 따위가 우울증 핑계를 대? 우리 아들은 진짜로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난 너 죽어도 용서 못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이미 소송 걸었어. 너 법적으로 이혼 절차 밟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며느리가 그제야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무릎 꿇었던 그년이 벌떡 일어나서 인부들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혼 못해요. 위자료도 받을 거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이 집도 절반은 제 거잖아요. 이 집이 네 거라고? 꿈도 야무지네. 야, 네가 잘해도 줄까 말까한 집인데 이따위로 내 핏줄들 아프게 만들어 놓고 이 집을 탐내? 네가 인간이야?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며느리 얼굴 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집 내 아들 집 아니라 내 집이야. 내가 너희한테 집 빌려준 거라고. 그러니까 넌 그런 요구할 자격도 없는 거야. 알아들어? 며느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대자루를 끌어안으면서 발광을 시작했어요. 안 돼요. 이거 내 거. 내 명품 가방, 내 옷.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인부 아저씨들 그냥 계속 치우세요. 인연 무시하시고. 인부 아저씨들이 묵묵히 마대자루를 드러내가는데 며느리가 그 자루에 매달리며 끌어당기더군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자기 몸으로 5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쓰레기 더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천장에 닿을 만큼 쌓아 올린 그 쓰레기 더미 말입니다. 곰팡이 핀 음식물, 썩은 배달 용기, 와인병, 명품 쇼핑백, 자기가 옷장에 가둔 우리 손주가 오줌 눈 옷까지. 그게 다 며느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아! 며느리가 그 더미 밑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더군요. 머리에 곰팡이 핀 짜장면 면발이 늘어지고 얼굴엔 음식물 국물이 줄줄 흐르고 명품 가방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관인지요. 명품 가방이 머리 위에 얹혀 있는데 그 가방 안에서 며느리가 그동안 쇼핑한 영수증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더군요. 한 장 한 장 며느리 얼굴 위로 떨어지는데 영수증마다 백화점 이름 옆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10,000원 표시가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장을 천천히 주워들었어요. 이거 한번 봐라. 작년 3월 7일자 영수증이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580만 원짜리 샀구나. 어머님,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 우리 다은이 5살 생일이었다. 우리 다은인 생일도 제대로 못 치렀어. 너 같은 년을 엄마로 둔 죄로. 저는 그 영수증을 며느리 얼굴 앞에서 쪽 찢어버렸어요. 쪽쪽쪽 찢으면서 한마디씩 했죠. 네가 580만 원 가방 사는 동안 우리 다은이는 생일 케이크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지. 그 불쌍한 것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확 달아나. 화가 나서. 미리 알고서 널 막았어야 했는데. 영수증 조각이 며느리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어요. 며느리가 그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또 한 번 며느리를 덮쳤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네 물건들 끝까지 네가 가져가고 싶다니 이 물건들은 너희 친정으로 보내주마. 앞으로 이 집에서 살 생각 마라. 난 오늘 이 집 내놨으니까.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며느리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며느리 발치에 던졌죠. 5년치 우리 아들 통장 내역, 네가 내 연남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낸 거, 네 친정엄마하고 통화한 거, 우리 손주들 진단서, 네가 5년 동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은 영수증 내역 여기 다 들었어. 난 이걸로 너랑 우리 아들 이혼 소송 걸 예정이다. 어머님, 그건 재산 분할? 위자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한 푼도 못 갖고 나가 이년아. 한 푼도.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관 2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분, 그리고 한 여자분이 함께 들어오시더군요. 며느리가 그 여자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니년이 내 남편 불륜녀지? 최성호, 며느리의 불륜남의 본처였어요. 제가 미리 그 사람에게 며느리와 그 불륜남의 사이좋은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내연남의 본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 쓰레기 더미 위에 깔린 며느리 얼굴을 내려다보더군요.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편네 맞잖아. 저는 그냥 친구로 익명으로 사진이 한 뭉텅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왔더라고. 너희 둘이 호텔 드나든 사진, 카페에서 손잡은 사진.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 했어. 솔직히 그 개차반 같은 도박쟁이한테 돈 대주는 여자가 누군가 싶었는데 당신이었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추궁하려고 찾은 건 아니야.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보낸 돈 그거 도박장에서 다 날아간 건 알지?
게다가 우리 집 보증금까지 다 들고 나간 그놈 때문에 우리 애 학원도 끊기고 우리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거든. 근데 당신이 딱 나타났네. 그 여자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며느리 얼굴 위에 던졌어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야. 5천만 원. 그 새낀 돈 나올 구석 없을 거니까 당신한테 청구하는 거야. 한 푼이라도 안 갚으면 내가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상간녀라고 주변에 소문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가 발에 엉켜서 잘 일어나지지 않더군요. 그 광경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저 저렇게 큰 돈 없어요. 정우 씨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미쳤어? 네 년이 또 무슨 설을 써서 우리 아들을 조종할 줄 알고 내가 널 우리 아들하고 만나게 해줘? 넌 우리 아들 주변에 접근 금지야. 그럼 애들이라도 보게 해주셔야죠. 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 우리 손주 다은이가 잠에 들면 계속 악몽 꾸는 건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그러더라. 6살짜리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엄마한테 빌었어. 하룻밤도 빠짐없이 내내. 저는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손녀 생각이 나서요. 어떻게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 돈 벌어다 주는 네 남편을 더 혹사시킬 수가 있냐고? 나는 널 절대로 용서 못한다. 소송이라는 소송은 다 걸어서 너랑 네 친정이 가진 거 다 벗겨먹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경찰관이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발악을 했죠.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였죠. 집행유예라 당장 감옥은 안 갔지만 전권은 확실히 남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손주들 친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거였어요. 다음은 이혼 소송이었죠. 아들은 저의 호소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당연히 며느리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되었기에 이혼이 성립됐죠. 그런데 재산 분할이 문제였어요. 며느린 신혼집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재판장님, 이 아파트는 시어머니 박명숙 씨 단독 명의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께서 마련하신 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5년간 청구인의 월급 약 3억 8천만 원을 수령했으나 모두 명품 구매, 외도 상대방에게 송금, 사치성 외식 등에 탕진하여 분할할 부부 공동재산이 부재합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한마디 변론을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며느리 측에서는 마지막 발악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아들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요. 오 변호사님이 차분히 일어서서 한 장씩 증거를 제출하셨어요. 재판장님, 청구인 박정호 씨의 회사 출퇴근 기록 5년치입니다.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이 없고 항상 정시 출근, 야근 후 자정 가까이 퇴근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부업 기록입니다. 야간 대리운전, 새벽 물류센터, 주말 배달까지 5년간 총 7,840시간의 부업 노동 기록이 확인됩니다.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그걸 듣고 있던 제 얼굴도 굳어갔습니다. 청구인의 진료 기록입니다. 만성 영양실조, 위장출혈, 우울증 중증.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의 진료 기록치고는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지영 씨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강남 일대 백화점, 호텔, 시술 클리닉 출입 기록 5년치입니다. 같은 기간 청구인은 회사 매점 라면 결제 내역만 보입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자녀 진단서입니다. 6세 박다은, 4세 박수민, 만성 영양실조, 발달지연, 위생관리 부재로 인한 피부질환, 그리고 손녀 박다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오 변호사님이 한 장의 종이를 펼치셨어요. 엄마는 짜장면 먹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손님 오면 옷장에 숨으래요. 오줌 마려워도 못 나왔어요. 6세 아동의 진술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며느린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 옆에서 며느리 변호사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자리에 앉아버렸죠. 판결이 나오던 날 재판장이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피청구인은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행한 정서적, 신체적 방임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청구를 인용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끝났네. 끝났다, 아들. 다 끝났다. 법정 복도에서 며느리가 절 따라오며 한 번 더 발악을 했어요. 어머님, 양육비라도 좀 깎아주세요. 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한 발자국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에게 할 말도 들을 말도 이제 이 세상에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남이 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가스라이팅에 의한 정서적 학대, 외도, 배우자 가족에 대한 학대 행위까지 모두 인정된 거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두 자녀 합쳐서 200만 원을,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재물손괴 손해배상도 받아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파트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 5천만 원요. 그뿐인가요? 며느리의 내연남인 최성호의 본처가 청구한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도 며느리가 물어내야 했죠. 거기다 며느리 본인 명의 신용카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이건 본인 빚이니 본인이 갚아야 했고요. 다 합치니 며느리가 떠안은 빚이 약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갚아야 할 양육비가 5억 가까이.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달려갔다고 합디다. 친정엄마가 저한테 무릎을 꿇으러 시골까지 내려왔더군요. 사돈,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인정할 테니 제발 양육비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차분하게 친정엄마를 일으켜드렸어요. 사돈, 제가 사돈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손주 다은이가 옷장 안에 갇혀서 오줌 누고 있던 거 아셨어요? 네? 아들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새벽 3시까지 일한 거 아셨어요? 친정엄마가 입을 다물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간의 며느리 행동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사돈, 저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사돈한테는 형사고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열심히 갚으세요. 우리 아들 고생한 거, 우리 손주는 피눈물 흘린 거 다 갚아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느린 친정에서마저 쫓겨났다고 합디다. 모텔을 전전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정우는 회사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제 반찬가게 옆에 작은 가죽 공방을 차렸죠. 손재주 좋은 아들이 만든 가죽 지갑이며 가방이 입소문이 나서 이젠 주문이 밀려서 아들이 신나서 일하고 있어요. 손녀 다은이는 7살이 되어서 면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 야위였던 아이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볼이 사과처럼 발그레졌죠. 초등학교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학교 끝나면 우르르 우리 반찬 가게로 몰려와요. 할머니, 친구들 데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 그래. 다 들어와라.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손자 수민이는 5살이 되어서 아들 어린이집을 다녀요. 다은이 누나가 옆에서 챙겨주니까 어찌나 잘 다니는지요. 살이 오르고 키도 부쩍 컸어요. 며칠 전에 제 66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식탁 위에 작은 가죽 손가방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아들이 손수 만든 거였어요. 옆에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죠. 엄마, 작년에 못 드린 것 같아 드릴게. 미안하고 고마워. 내년부터는 절대 거르지 않을게. 사랑해, 엄마. 저는 그 가방을 들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살이 다시 오르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 아들요. 엄마, 생일 축하해. 아들, 엄마 미안했어 그동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거면 됐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다은이와 수민이가 우당탕 들어왔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옛날에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시골 노인네라서 우리 보러 자주 못 온다고. 그래서 지금 생일 축하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다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 다은아, 시골 노인네라도 못할 게 없단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디 있든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거야. 할머니가 시골 노인네라서 너희 못 지킨 게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를 늦게 찾아낸 거지. 그게 미안하단다. 할머니 안 미안해도 돼요. 할머니가 우리 살려줬잖아요. 전 그날 다은이와 수민이를 양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가만히 미소 짓고 있었죠. 평생 살가운 며느리라고만 믿었던 그년이 아들을 5년 동안 가스라이팅하고 우리 손주들을 옷장에 가둬가며 학대하고 아들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번 돈을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져야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어미는 끝까지 새끼를 지켜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그 말 믿지 마세요. 자식 목소리가 이상하면 그날 당장 달려가세요. 그게 어미의 도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